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2월은 이렇게 양손 치켜 세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죠. 물론 이 사진은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원조격 발언이었던 작년 11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상품 인플레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하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약발은 이틀 만에 끝났죠. 2일천하로 끝났습니다. 2월 3일에 있었던 1월 고용보고서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른바 2.3 쇼크이자 2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용이 펄펄 끓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시장은 5연타를 맞았습니다.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CPI, PPI, 소매 판매, PCE까지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시장은 산산조각이 났죠. 결과적으로 달러만 승자여서 강달러, 킹달러가 됐습니다. 3월도 일정상 순서로 보면 비슷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고용보고서로 시작을 해서 CPI, 소매 판매 PC로 그 발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2월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미괄식이라는 겁니다. 2월엔 비둘기적인 FOMC로 시작을 해서 매파적인 고용 물가 지표로 시장이 문매를 맞았는데 3월에는 그 반대라는 거죠. 지표가 발표되고 최종적으로 FOMC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번 주부터 나오는 지표가 FOMC 결정에 모두 반영된다는 겁니다. 각종 지표가 FOMC 때 공개되는 금리 인상폭, 최종금리, 그리고 경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회대가 매번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거기에 데이터가 이번 주부터 나온다는 건데요. 가장 참고가 될 데이터의 첫 단추는 바로 금요일 10일에 나오는 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2월 고용은 과연 어떨까요? 1월 고용과 다를까요? 1월 노동시장 은 너무 시장을 예상과 빗나갔는데 이건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과연 펄펄 끓어올 아니면 노동시장의 신호탄이 될까요? 여기에 또 중국 양해발 소식까지 더해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7일과 8일에 잇따라 의회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고용과 물가 동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는 다시 봐도 충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3배나 많은 신규 일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54년 만에 최저치인 3.4%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 의미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해마다 이 고용보고서는 1월에 통계 조정을 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한 부분에서는 계절 조정값을 산출하는 벤치마크를 수정을 하고요. 또 가계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구 통계, 샘플상의 인구 통계를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보다 51만 7천 개였다는 1월의 어떤 신규 일자리 수가 과장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2월 고용보고서 발표 때 1월 수치가 51만 7천 개가 3.4%라는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의 신규 고용 일자리는 현재 20만에서 21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51만 7천 개였으니까 예년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고 실업률도 3.5나 3.6으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예상이 맞을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3월, 4월, 5월 고용이 어떨 거냐인데 그걸 선행지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선행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2분기 이후에는 고용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뜨거운 고용이 좀 가라앉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컨퍼런스 보드 고용 트렌드 지수라는 게 이제 이게 이미 올 들어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도 약간은 2분기 이후부터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형상도 조금 해소될 거.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좀 반등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큰 가치를 두는 게 민간 고용 통계인데요. 양대 리크루팅 회사인 집 리크루터와 리크루트 홀딩스 자료를 보면 이게 정부 공식 통계보다 좀 빠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조금 노동부 발표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노동부 자료로 보면 작년 12월이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과 보면 57% 늘었는데 민간 통계를 보면 그보다 절반 수준 25%, 26% 정도만 늘었고 그 폭이 좀 더 1월 들어서 더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의 리크루팅, 잡 오프닝이 좀 줄고 열기도 식고 있고 구직자
소비자들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고용시장은 좀 뜨거운 어떤 게 가라앉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를 봐도 선행지수들은 3월 2분기 이후에는 좀 완화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지수들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 지수라든지 ISM, 그리고 중국 PPI, 그리고 기대인플레, 그리고 소비심리지수 모든 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서 상반기 지나기 전에 물가 상승률도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선행지표들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가장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던 게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부터 이 3월부터 미국의 CPI가 8% 이상을 뚫으면서 6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결국에 4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급식비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가면서 250% 올랐고, 연료율이 올랐고, 그리고 이 계란값이 오른 데다가 게다가 계란 사육 방식이 케이지 프리로 대부분의 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닭 사육수가 줄면서 급감하면서 계란 에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항공료, 교통료 다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23%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달리 보면 올해는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점, 작년에 비교 시점이 너무 올랐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시점인 지난해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3월부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완화되지 않겠냐. 이른바 뭡니까? 이게 역기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악재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것들이 좀 있죠. 가장 큰 악재는 뭡니까? 말 안 해서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통화량 볼까요? M2, 광의의 통화, 현금성 통화 보면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최고점을 찍었다 뿐이지 여전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개인의 가처분 소득, 팬데믹 때문에보다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 와중에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습니다. 중국의 양해를 통해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중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플레가 잡히겠냐라는 거죠. 이것 부분들에 대해서 3월, 4월, 5월까지 갈 게 아니라 2월 지표가 당장 중요하잖아요. 3월 FOMC 때 이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요. 2월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에 나온 14일에 하는 2월 CPI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각종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지수 추이나 전쟁의 역기조효과는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2월 24일, 2월 25일에 있었기 때문에 2월 물가지표는 거의 반영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고 FOMC 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참고지표는 8일 수요일에 나오는 페드의 베이지북입니다. 페드 인사들이 FOMC 2주 전에 나온 이 자료에서 물가, 경기, 고용에 대한 정보를 얻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야 될 게, FOMC 열흘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공식적인 발언이 금지가 됩니다. 페드 인사들의. 그게 언제부터 합니까? 11일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3월 FOMC 전 22일에 발표되는 3월 FOMC 전에 페드 인사들이 하는 공식적인 마지막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쏟아낼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개죠.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베이비 스텝파야, 빅 스텝파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FOMC 투표권이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OPP 주장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번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최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를 잘 보면서 사람들의 발언을 봐야 되겠죠.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힌트는 줄 수 있겠죠. 이번 주 의회에 2번 내리 나옵니다. 7일 화요일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보고를 하고요. 다음 날인 8일엔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페드 다른 인사들도 발언을 할 거고요. 근데 파월 의장이든 페드 인사들의 이 발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아웃이 11일부터이기 때문에 2월 고용보고서나 2월 CPI, PPI, 소매 판매 이런 걸 보지 않고 한 발언이라는 거죠. 이거 나온 다음에 페드 인사들은 블랙아웃 때문에 공식 발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페드 인사들의 발언은 100%를 보기보다는 단순 참고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캐나다의 행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페드 금리 결정에 그래도 참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캐나다가 어떤 나라였나요? 주요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금리 동결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심상치 않다가 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이런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캐나다가 어떤 금리 결정을 할까요? 금리 동결을 할까요? 인상을 할까요? 그 결과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오전 10시에 공개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좀 더 충격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동결이 된다면 안도를 하고 페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계속 얘기하자면 미국의 인플레입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가 과연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이게 주요 국가 중에 타이완, 대만과 스위스가 2%대 물가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꿈의 물가죠. 미국은 언제쯤 이런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정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방향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캐나다의 금리 결정 그리고 2월 고용보고서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긴축 카르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니엘 제이님 하셨고요. 피프로그님 1200원 이하일 때 달러를 샀다라고 하는데요. 또 진입할 시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JJ 옐로우님 미국의 자금 조달 계획, 세수와 국채 발행에 대한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선후 관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두 가지죠. 세금하고 국채 조달입니다.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짜둘 겁니다. 특히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특히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9월이잖아요. 이때 사이사이에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을 집어넣겠죠. 근데 생각처럼 예상과 달리 뭐 세수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덜 들어왔을 때 자금이 부족할 때는 단기적으로 한은에서 차입을 해옵니다. 아마 미국도 한국이 많이 미국의 어떤 케이스를 차용을 했을 테니까 미국도 비슷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충님 정답이죠. 현재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현금 부자가 최고입니다. 특히 현금 부자도 어떤 현금 부자입니까? 일하는 현금 부자. 지금은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웃도는 시대죠. 임금이 하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예전엔 자산소득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때니까 일하는 현금 부자. 다 같이 그런 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 풀선님 50bp 지지 25bp 지지 아직까지는 25bp 3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최종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IS님 저랑 이니셜도 같은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금리가 6% 이상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6%대를 보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류가 아니고 이렇게까지는 돼서는 안 되겠죠. 누리동아님 이번 주에도 찾아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감사드리고요. 찰리엠님 말씀처럼 M2 광의의 통화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2 광의 현금성 통화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도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게 저도 100% 신뢰합니다. 비타민님 지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낮다.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라서 그래서 물가를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의 누적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축을 지금 1년 동안 4.5%, 4.75% 올렸는데 그게 언젠가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그리고 긴축의 누적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JJ 드래곤님 요즘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이 더 자기보다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식당에서 팁을 주면서 내가 팁을 이렇게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아까우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팁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예전에도 이 서빙하는 분들이 팁을 받아서 접시 닦는 분들한테 좀 나눠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몇백 달러 뭐 $1,000가 넘기도 한다니까요. 정말 팁만 없어지면 미국도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안 그렇겠죠. 웅캉캉님 인플레가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화정책은 조이고 있지만 재정정책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보조금 쏟아붓기 때문에 미스매치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각종 인프라 정책이다, IRA다라고 해서 돈을 좀 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세수나 국채 발행 없이 증세를 통해서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 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어떤 도움은 되지 않고 있죠. 영철장님 한국이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맞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무역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한국에 플러스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늘고 그리고 성장률을 올리고 이런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은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리오프닝을 하면 원유 소비량이 늘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한국의 수출이 꼬꾸라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게 1년 이상이 적자인 게 이 에너지 가격 때문이잖아요. 근데 결국 에너지 가격을 더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수지에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환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공의 라이터님, 미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도 못하고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한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도 막으면 한국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적이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동맹국,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어떤 협의나 타협점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잖아요. 뭐 이익 공유다, 그리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고 군사 우선 정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타협점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윈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